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며칠 내에 가자 시티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이라며 가자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오늘 밤 이스라엘에 항공기를 급파합니다.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20여 명은 모두 무사하다고 외교부가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옛 트위터 X에 대해 유럽연합이 조사에 시작됐습니다. X가 세계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무는 디지털 서비스법 첫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도심고등학교 인근 도로로 SUV 차량이 돌진해 등교하던 학생 2명을 포함한 보행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70대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전원 대피령을 내리고 며칠 내에 대규모 작전을 벌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내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 내 모든 민간인 110만 명에게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시티는 군사작전이 벌어질 구역이라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이곳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이 같은 통보가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합친 사상자 규모가 1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약 1,300명, 부상자는 약 3,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1,448명, 부상자는 6,86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한 반격에 나선 이후 총 4,000톤가량의 폭발물을 담은 폭탄 약 6,000발을 가자지구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000발이 넘는 로켓포가 가자지구에서 발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밤 귀국을 원하는 이스라엘 여행객과 재외 국민을 위해 항공기를 급파합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어제 긴급 공지에서 여행자와 출국을 원하는 재외 국민들의 신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오늘 밤 출발 일정으로 항공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현재 계획으로는 정확한 출발 시각은 아직 미정인 상황인데 탑승자들에게는 추후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 공항 집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미국이 곁에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며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간접적으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에게 과잉 대응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강조하며 미국의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단적인 행동을 경계했습니다. You may be strong enough on your own to defend yourself, but as long as America exists, you will never ever have to. We will always be there by your side.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와 테러리스트의 차이를 강조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take every possible precaution to avoid harming civilians. 블링컨 장관은 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적법한 열망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발언이 네타냐후 정권이 반대하는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나토는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과 연대한다면서도 비례성에 따라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이 자칫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과잉 대응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는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Hamas is ISIS, and just as ISIS was crushed, so too will Hamas be crushed. And Hamas should be treated exactly the way ISIS was treated. YTN 신홍진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무력 충돌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옛 트위터 X에 대해서 유럽연합 EU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X가 글로벌 수익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무는 첫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무장군인이 로켓포로 이스라엘 헬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고위인사로 보이는 이가 체포돼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가자지구 우리에 갇혀 있다며 게시된 영상입니다. 하나같이 옛 트위터 X에 실린 가짜 뉴스들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이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에 온상이 되고 있는 X가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소셜미디어 규제법인 디지털 서비스법을 지난 8월 말부터 본격 시행해온 이후로 X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X, former Twitter, who is not under the code anymore, is the platform with the largest ratio of mis or disinformation posts. X CEO 일론 머스크는 EU 조사와 관련해 모든 정보의 출처가 공개돼 있다며 X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대중들도 알 수 있도록 나열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X측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하마스 연계 계정 수백 개와 허위 콘텐츠 수만 개를 실시간으로 삭제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X가 EU 당국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면 매일 전 세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며 디지털 서비스법 발표 이후 첫 제재 대상이 되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 등교 시간대 7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고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서 학교에 가고 있던 학생 등 행인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행천동 고등학교 앞길에 사람들이 들것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다급한 손놀림으로 응급처치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아침 8시쯤.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에 있던 행인 3명을 들이받은 겁니다. 차량이 인도를 향해 돌진하면서 편의점 유리창이 깨지는 등 시설물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회색 SUV 차량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질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컸어요. 큰 소리로 사람 다쳤다면 죽을 정도인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지나던 60대 여성은 차에 치여 어깨가 골절됐고 등교하던 고등학생 2명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법상 보도침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했던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받지 않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있는데요. 아직 장비 설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소방청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119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겁니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차량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교차로에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차로 17,000여 곳에서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방청은 올해 5월 자체 SNS를 통해 경기 수원시의 경우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 2020년만 언급하며 긴급차량 교차로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어땠을까? YTN이 입수한 소방차량 사고 이력을 보면 수원에서는 재작년부터 2년 연속 교차로 교통사고가 모두 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방차량 사고의 40% 수준입니다. 2020년 한 해만 사고가 없었던 것이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때문으로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홍보와 달리 교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긴급 차량이 교차로를 지날 때 우선 신호를 받으려면 차량에 단말기 등 별도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원을 비롯한 15개 시도 구급차 1,500여 대 가운데 차량 안에 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26%뿐 긴급 차량 대부분이 우선 신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구급 차량은 미미한 현실입니다. 차량의 단말기 도입을 서둘러서 소방 공무원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청은 고의로 20년도 수치만 홍보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뒤늦게 홍보글을 비공개 조치했습니다. 또 시스템 안정화 등의 문제로 차량 내 장비 설치가 늦어졌다면서 표준 규격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보의경입니다. 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와 함께 큰 수입까지 얻으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망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독자 수와 좋아요로만 평가되는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유튜브에서 혜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선 씨는 구독자 4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햇빛.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아까 낮까지는 엄청 추웠는데 햇빛이 짱짱합니다. 여기서 피크닉을 즐겨보도록 할 거예요. 2016년 첫 영상을 올린 이후 8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자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거를 업로드했을 때 시청자분들도 제가 제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같이 좋아해 주시는 거에 정말 자존감도 올라가고 너무 큰 행복을 느꼈어가지고 저는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뜻의 인플루언서는 최근에는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콘텐츠 제작자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상을 전하던 이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큰 수입까지 얻게 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벗어나는 방법, 탈출하는 방법,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재테크 아니면 이제 인플루언서 되기라는 것을 거의 이제 다들 통념처럼 거의 상식처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의 등장은 광고 시장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SNS 광고 시장 성장률은 매년 평균 24%씩 커져 올해는 지난 2017년보다 4배 넘게 증가했고 인플루언서가 직접 판매자로 나서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 규모는 3년 전보다 20배 넘게 커졌습니다. 그 컨텐츠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이제 디테일한 성향들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을 보여주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혹은 커머스 산업의 특징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이나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는 대표적인 사례고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혹이죠.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면 뒷광고 의뢰가 들어온 거를 가지고 비윤리적인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화려한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SNS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할 대목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경쟁 상대는 기껏해야 동네 엄마 친구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멘탈을 다잡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인 거죠. 이미 온라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플루언서 현상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YTN 탐사보고서 기록 인플루언서 전성시대는 내일과 모레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청년층과 제조업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7월과 8월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달에는 3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돌봄 수요 확대와 외부 활동이 늘며 보건복지업과 전문과학 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건설업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2천 명이 줄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9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건데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에는 감소폭이 또 확대되기도 했는데 이 영향은 전자부품 제조 쪽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중심 취업자는 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5만 4천 명 증가한 반면 20대는 8만 6천 명, 40대는 5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8만 9천 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2%로 월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방한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유가 변동폭 확대와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발 유가 상승세도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다음 달 기준 금리는 동결할 전망이 우세하지만 추가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연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9월보다 3.7% 상승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전문가들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9%를 넘은 적도 있는 걸 고려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We used to pay like $48, $45 for those. And with this inflation, now they cost $100 per case.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항목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큰 주거비가 전년 동기 대비 7.2%, 전월 대비 0.6% 오르며 4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전월보다 1.5% 올랐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2.1% 오르며 물가 오름세를 도왔습니다. The fact that inflation is still, more than double the Federal Reserve's 2% target, and the fact that prices are still high for consumers and households, that's the bad news.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까울 만큼 구직자의 유리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지만 고금리가 변수입니다.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연준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기준 금리는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할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과거 12년 동안 당했던 학교 폭력을 세상에 알렸죠. 그 유튜버가 최근에 극단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홀로 두고 테니스를 치러 외출한 60대 남편도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어제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수정의 사건 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표현임 씨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만 편해지고 싶다라는 내용의 심정을 올렸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이 피해를 당한 것도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구제를 못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사회는 왜 사실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는가 원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피해가 1차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지금 이 사건은 2차 피해가 결국은 이런 이제 이런 결말을 이제 야기하게 된 경위가 되니까 그 2차 피해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수사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떨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 영상을 올리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많이 애를 썼던 것은 결국은 12년 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를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뭐 아이들을 구조를 해주기가 생각보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제때 이제 사건화가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성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보니 지금 다시금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분도 과거에 나도 폭력 피해를 당했다. 내가 여차저차 이렇게 끔찍하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는 것이 이제 뭐 SNS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피해 호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보고 야, 이렇게 끔찍한 피해까지 당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이 영상물까지 드라마까지 결국은 만들어질 정도로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결국은 가해자, 당시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그 가해자를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호소했던 건 뭐냐면 학교 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꼭 이제 구현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소시효를 좀 잠깐 살펴보면 학교 폭력으로 협박을 당하면 시효가 3년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너 죽이겠다, 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껏 그 당시에 3년의 시효가 이제 적용이 되고 폭행이나 모욕은 5년, 특수상해는 10년, 성폭력은 1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시효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이 지금 이제 12년 동안 피해를 호소했지만 이분의 연령으로 봐서 이미 다 예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사건화를 쉽게 해주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사법기관의 당시의 입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처벌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이제 사법적인 장치를 호소를 못하니까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고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피해를 호소를 했는데 사이버상에서는요 이를 또 공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폭력 피해를 호소를 하니까 이게 정말 그 인간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 사이버 공간에는 법이고 질서고 아직은 정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피해자를 이제 그 다시 재차 피해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닭장이나 어항에서는 잘 일어납니다. 네, 이제 상처기가 나면은 처음에 그 상처를 유발을 했던 공격자는 가만히 있어도 나머지 이제 무리들이 공격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적자 생존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물학적인 이런 원칙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인간 사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금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현재의 우리나라 법과 질서에서는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떤 이제 유튜버가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지속적으로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 간에는 서로 고소 고발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뭐 또 한편으로는 다시 또 맞소송을 제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법적인 송사가 막 일어나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 표혜림 씨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공격자가 한 명인데 그 생채계를 난 곳을 다른 사람들까지 뛰어들어서 공격을 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이버 괴롭힘이 현실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사이버 불링, 이게 이제 괴롭히다, 뭐 왕따 시킨다 이런 게 불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상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집단 괴롭힘이 온라인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사이버 불링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금 처분된 사건 수만 보더라도 경찰청 통계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는 15,926건. 그런데 이게 늘어나가지고요. 거의 83%가 증가해서 2022년에 29,258건, 거의 3만 건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지금 이제는 굉장히 일반화된 어떻게 보면은 혐오 스피치의 문제다.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면 결국은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뭐 적대적인 행위들이 도를 넘친다,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이제 현상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사이버 사기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 봐요? 네, 이게 이제 EU에서 지금 최근에 이 뭐 여러 가지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포탈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독일법에 따르면 독일에는 최근에 입법된 것 중에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00만이 넘는 소셜 미디어에서 지금 이런 이제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은 포탈에 책임을 물게 플랫폼 사업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의무화를 한 거예요. 그 이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처벌도 질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표혜림 씨 같은 분이 지금 어떤 특정한 유튜브에서 지금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니 결국은 도와달라, 이걸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독일 정부는 유튜브에도 지금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플랫폼에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회사가 독일 콘텐츠에 대해서는 유달리 민감하게 삭제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삭제하고. 그런데 내용이 뭐냐? 혐오 표현, 극단적인 표현, 그리고 성적 콘텐츠, 특히 독일과 연관돼서는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제재를 한다 그래요. 그럼 왜 독일 정부는 저렇게 나오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왜 그런 요청을 유튜브에 못 하느냐? 그렇군요. 그건 사실 국내법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는 이런 이제 법률들을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 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하니까 유튜브가 독일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예민하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관련 전문가들 이야기 또 들어보면요, 이런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 좀 서둘러서 좀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정의 사건 파일인데요. 이수정 교수께서 직접 선정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홀로 두고 운동하러 외출을 한 겁니다. 60대 남편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지금 불구속 기소가 어제 된 거죠? 네, 유기죄로 불구속. 유기죄로? 네, 예. 네, 네. 뭐 유기죄라는 건 그런 송치가 됐군요. 제가 정답했습니다. 네, 송치가 네. 됐는데 예. 이제 유기죄라는 거는 사실 왜 그렇게 내버려 뒀느냐, 왜 뭐 119에라도 전화를 안 하고 그냥 혼자 테니스 치러 나갔느냐, 이 정도의 지금 혐의로 지금 송치가 됐습니다. 불구속 네. 상태이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들고 온 이유는 이게 사실은 사건이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5월 9일. 뭐 자그마치 5개월 전에 일어났는데 예. 아직까지 이게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이 반려되고 검찰에서 그리고는 또 2달 동안 보강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겨우겨우 이제 유가족들의 호소에 따라 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송치가 돼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유기치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네, 네. 집안에 CCTV가 있나요? 없죠. 네, 예. CCTV를 달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집 밖에 있죠. 아파트도 네,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폭행을 한 증거가 확보가 안 됐다라는 네. 건 가정폭력이 추정되는 사건에서는 좀 의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가정폭력으로 지금 이 분이 의식을 잃은 것도 직접 증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하는 연유는 예.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 여성이 3번이나 가정폭력으로 이미 신고를 했던 사건이에요. 예. 그 끝에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이제 엎쳐져서 발견이 됐다는 얘긴데 네. 지금 보십시오. 저 현장을. 뭐 가구들이 막 깨져 있죠. 네, 과연 이게 지금 혼자서 이런 지경을 만들기가 쉬울까? 이분은 앞으로 엎쳐져 있었어요. 목욕탕 입구에. 예. 그런데 지금 이 앞으로 엎쳐진 이 여성과 지금 저 식탁과는 거리가 꽤 있었고요. 뭐 어쨌든지 그러면 이제 보통 앞으로 엎쳐져서 의식을 잃으려면 안면부가 사실은 뭐 뭔가 그 타격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뒷부분에 예. 뒤통수 쪽에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의식을 잃게 만든 1차적인 어떤 그 상흔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주장을 유가족 측에서 하고 예. 계시고요. 예. 문제는 초동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현재의 남편이 네. 그 전 남편의 딸에게 이렇게 엎쳐져 있는 엄마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예. 그리고는 자기는 테니스 치러 휘리릭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는 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딸은 현장에 있지는 않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엄마가 이렇게 된 부분이 아마도 지금 아버지 때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인들이나 딸에게 아버지가 폭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의붓아버지가 여러 번 하셨답니다. 이웃에게도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 여자분이 의식을 잃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일단은 가정폭력이 신고가 되고 또 재차 신고가 되고 3번째 신고가 예,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를 먼저 하기 위해서 임시조치 같은 것들을 먼저 신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가정에는 예. 아마 피해자 담당 경찰이 이제는 있어가지고 당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득을 해가지고 피해자 보호 명령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것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지가 있다 하여 사건이 그냥 공소 제기를 못한 채 사라집니다. 무혐의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사건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건화가 안 되던 끝에 지금 이 의식을 잃은 사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관된 어떤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만약에 경찰이 이런 종류의 사건이 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3번이나 받았던 가정에서 네. 예. 이런 이제 의식불명 상황이 전개되면 아마 초동 단계에서 출동을 아마 당장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이제 유가족의 주장입니다. 지금 보면요. 지난 7월에는 경찰이 유기치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네. 지난 7월에 경찰의 판단은
유기치상으로 봤던 거 아니에요? 네, 유기치상으로 봤는데 예, 문제는 초동 단계에서 현장에 출동을 하여 가정 폭력을 추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하고 또 증거도 확보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예. 그게 시간이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흘러간 것으로 지금 보여요. 검찰은요, 머리 부상과 관련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당시에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예, 네, 그럼 네, 의료계의 네. 법의학 감정을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분이 그 생명을 잃었으면은 예. 정밀부검을 해가지고 애당초에 지금 이게 어떤 부위에서 경막 하출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뇌에 피가 고이는지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 뇌사 판정을 받으셨지만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예. 물론 뭐 이분이 다시 의식을 찾기를 희망을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온몸에 타박상이 있는 채 예. 사실은 현재는 뇌사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정밀부검이라는 게 사실은 애당초에 실시가 되기 어려웠고 아마 지금 피가 고인 상태에서는 그 출혈이 애당초에 처음에 얼만큼 시작이 됐는지 그 부위도 추정하기가 현재 어려울 그럼 겁니다. 검찰로 좀 송치됐으니까 좀 더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이유가 네.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건 종결할 게 아니고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는 또 한 가지 피해자 보호 명령이 애시당초에 왜 임시조치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법원에다가 그렇군요. 긴급 임시조치를 경찰이 신청을 했었으면 아마 이분은 쉼터에 가서라도 지금 생존해 계실 거예요. 가정폭력을 정말 신중하게 잘 다루고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너무 안타까운 지금 이런 손실을 놓고서 우리가 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여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건으로 예, 마지막으로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마약 관련 범죄 크게 늘고 있는데 네. 여러 병원 옮겨 다니면서 마약 쇼핑을 하는 경우들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그 통계들 보니까요. 예.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네. 병원 135곳 돌면서 826번 주사를 맞은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맞을 예. 수 있어요? 예?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국감 자료로부터 네. 나온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맞아요. 예. 시작 뭐 처죠 이제는. 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19년도에 1,500건이었는데 지금 2022년에 두 배 이상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뭐 히로뽕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오늘날은 수면 마취제가 마약류 의약품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진통제고 수면 마취제고 전부 다 마약 목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걸 제재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은 그냥 히로뽕이나 추적해 가지고는 이게 터무니가 없겠다. 이거는 정말 중과부적이겠다. 예. 이건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의료 현장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예. 이렇게까지 늘어났으면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좀 난맥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병원에서 되잖아요.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노력하면 알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투약을 시켰는지 하는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NI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시스템 네. 확인하면 되겠네요. 확인하면 됩니다. 이 환자 주민번호 넣어가지고 이 예. 환자가 뭐 일주일 전에 무슨 약을 얼마나 30일어치를 어디서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이번 주에 지난번에 30일어치 받은 거 어떡하고 이번에 또 처방받느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님스의 모든 의사분들이 다 로그인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않아요.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10% 정도는 등록을 해서 열람을 예. 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열람을 아니하시면은 등록을 아니하시면 네. 시스템을 운영을 열람을 못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정신과에서만 쓰이는 약물이 아니고 지금 네. 나오는 것처럼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또 가정의학과나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내과에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병원에서 사실은 다 이걸 의무적으로 님스를 등록하게 하지 않으면 예. 열람하기는 일단 매우 어렵다. 그러면 계속 쇼핑이 일어나는 거죠.
열람을 네. 할 수 있어도요. 이걸 투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뭐 강제권, 뭐 예, 처방, 그러니까 의료를 거부할 권리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의사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린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약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스템을 대폭 바꾸지 않으면 사실 이게 꼭 마약만 인간에게 의존성을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항정신성 의약품도 이게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일종의 마약에 대한 대체 약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 또 가정 폭력, 또 마약류 의약품 관리 모두 다 국회 법제정 사항입니다.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위기를 보게 됐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조금 더 그 차이가 더 컸어요. 의미가 뭔지를 요거에 잘 받아들이죠. 일각에서는 전면적 쇄신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총장님, 대통령실에서 김행 장관 지명 철회 요구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민심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겠죠. 되게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김행 후보자의 사퇴는 사필 규정입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터져나온 매서운 민심이 아니었다면 김행 후보자는 끝까지 버텼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결과 민주당은 그럼 무엇을 할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앞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그럼 민주당은 뭐 제일 과제는 역시 민생이다. 그리고 당 내부 통합이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대걸레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최고위원들 만날 때 좀 얘기 좀. 조금 오늘 있었던 얘기들 간담회 자리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시고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최종적인 행동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 갈지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을 보이며 바깥 활동하기 수월한데요. 다만 내일은 전국 곳곳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서울이 14도, 대전이 12도, 대구는 13도, 부산은 16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는 더 낮아서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은 21도, 대구는 22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